제가 작년에 자율신경실조증에 대한 모든 것 영상을 올렸었는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고 도움을 받으셨다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고, 저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자율신경이란 무엇인지, 또 자율신경실조증을 치료할 수 있는 최신 치료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 가슴 두근거림, 또 불면증, 소화불량, 이런 증상들을 겪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내가 여기저기 너무 아프다 보니까 혹시 몸에 어디 이상이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병원에 가서 뭐 이런저런 검사를 합니다. 머리가 아프신 분들은 뇌 MRI를 찍기도 하시고요.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위내시경 검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모두 정상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런 환자분들은 병원에서 지금 검사상에서는 이상이 없는데 환자분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러신 것 같아요, 이런 답변을 듣게 되고, 별다른 치료를 해줄 게 없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환자분들이 꾀병을 부린 게 아니라 본인은 정말 너무 힘들고 아파서 이렇게 큰 병원까지 찾아가신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오랜 시간 기다려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받았는데 오히려 몸이 멀쩡하다고 나오니까 더 절망적이신 거죠. 왜냐하면 이럴 때 딱히 치료법이 있다고 하지도 않고 어떻게 고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듣지 못하고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잘 쉬세요, 이런 답변을 받게 되거든요. 간혹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에 내가 진짜 너무 아파서 지금 스트레스를 해결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신경성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라서 정신과에 가봐야 된다. 그래서 또 막 정신과를 갑니다. 그러면 결국에 처방받는 약들이 신경안정제, 항불안제, 항우울제, 이런 약들을 처방받게 되는데, 이게 불안장애나 공황장애나 우울증 환자분들이 처방받으시는 거랑 똑같은 약을 처방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증상들이 그냥 정신병의 일종이라고 되는 거죠. 환자분들은 또 여기서 더 절망을 하십니다. 제일 심각한 문제는 또 이렇게 정신과 약을 먹는다고 해서 다 낫는 것도 아니에요. 좋아지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다수 제가 진료실에서 본 환자분들은 그런 약을 먹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통증이라던가 소화불량이라던가 이런 증상들이 전혀 나아지지 못하고 오히려 약물에 대한 의존성이 생기면서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환들이 과연 정신병 혹은 꾀병인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런 증상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타나는 건 맞는데요. 스트레스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해서 지금 이런 현실이 나타나는 건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들의 대부분은 바로 자율신경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율신경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제가 작년에 자율신경실조증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유튜브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었는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고 도움을 받으셨다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고, 저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자율신경계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또 스스로 자율신경실조증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자율신경이란 무엇인지, 또 자율신경 실조증을 치료할 수 있는 최신 치료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신경이란 이름에 자율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자율신경은 이름 그대로 스스로 작동을 하는 신경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몸에서 스스로 작동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있는 걸 떠올려 보시면 내가 숨을 쉬어야겠다 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숨을 쉬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알아서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작용을 반복하죠. 또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심장을 한번 떠올려 보면 심장은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죠. 만약 심장이 멈추면 몇 분 이내에 우리는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도 쉴 수 없어요. 또 밥을 먹고 소화를 하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식사를 할 때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이용해서 음식물을 씹고 목을 통해 넘기게 되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가 하는 것들이 없죠. 몸이 알아서 소화작용을 합니다. 자율신경은 이처럼 심장 박동, 소화, 호흡, 이 외에도 면역, 체온 조절, 땀 분비와 같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계입니다. 자율신경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교감신경이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을 했을 때 활성화되는 신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인이나 가족이랑 싸워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면접을 앞두고 있거나 현대인들의 사례에서 벗어나서 옛날 사람들로 돌아가 보면 내가 어두운 밤길을 지나가면서 무서운 사람이 튀어나올 것 같거나 아니면 호랑이나 사자 같은 맹수가 튀어나올 것 같은 마치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이럴 때 바로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각자 긴장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저마다 모두 다양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 상황을 떠올려 보면 심장 박동이 점점 빨라집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손을 이렇게 꽉 움켜잡게 되고 여기서 땀이 나기도 하고 또 몸이 떨리기도 하고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해지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 몸이 지금이 바로 나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이니까 너 긴장해야 돼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전혀 이거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막 날 때리려고 달려오고 있는데 내가 위협을 느껴야지, 그걸 모르고 있으면 그냥 나는 이렇게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현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긴장을 해서 이 위기가 되는 상황을 피하게 만들려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감신경을 쉽게 표현하면 긴장하는 신경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좀 다른데요. 우리가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킬 때, 아니면 가만히 누워서 휴식을 취할 때, 잠을 잘 때, 조용한 음악을 들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이때는 우리가 흥분을 하거나 긴장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이완된 상태로 있는데요. 그 이유는 소화를 시키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편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돼서 우리 몸을 전반적으로 다 이완시키고 릴렉스 시키고 휴식을 취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교감 신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이완하는 신경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굉장히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고 있죠. 이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긴장하는 건 나쁘고 휴식을 취하는 건 좋은 거니까 교감신경은 나쁜 거고 부교감신경은 좋은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감신경은 교감신경이 하는 역할이 있고 부교감신경은 부교감신경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적당히 하루에 긴장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이완을 해야 될 때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잠을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이제 활동을 해야 돼요.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사람이 이제 활동을 막 해야 되는 시간인데 이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러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 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야 잠에서 깨서 활동을 할 준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밤이 됐을 때 한 저녁 식사하고 주무시기 전까지는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데요. 이때는 낮에 활동하던 것들을 그만두고 밤에 소화도 시키고 휴식도 취하고 잠을 잘 준비를 해야 되니까 부교감 신경계가 점점 올라오면서 우리 몸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은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 긴장과 이완이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밸런스, 조화를 이루는 게 건강한 상태입니다. 교감신경이 조금 과하게 올라간다 라고 하면 부교감신경이 바로 이걸 인지해서 이 교감신경을 좀 떨어뜨려 주게 되고, 또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너무 과하게 올라간다 이러면 교감신경계가 이걸 적당히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어느 하나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자율신경 실조증이란 무엇이냐면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밸런스를 이루지 못하고 한쪽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이 밸런스가 붕괴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교감신경 우세형 자율신경 실조증, 또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부교감신경 우세형 자율신경 실조증, 이렇게 구분됩니다. 교감신경이 우세할 때는 주로 우리 몸이 다 긴장을 하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생기는데요. 두통, 소화불량, 목 어깨나 허리에 척추가 긴장이 돼서 통증이 유발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뭉치시고요. 또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짜증이 생기고 심한 분들은 분노 조절 장애까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항진되면 어지럼증이 생기거나 만성적인 피로감,
무기력감, 우울증과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문제가 됐을 때 생기는 자율신경 실조증의 증상들은 굉장히 전신적으로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 말고 다음 영상에서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들에 대해서 더 심층적으로 하나하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자율신경은 왜 무너지는 건가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바로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근데 원장님이 아까 이게 스트레스성이다, 신경성이다, 이게 틀린 말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제가 스트레스에 여러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급성 스트레스와 만성 스트레스 두 가지로 구분되거든요.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받기도 하고 어떤 큰 사건이 발생해서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몸을 지나치게 많이 쓰면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급성 스트레스입니다. 잠깐 받았다가 내가 딱히 이걸 신경 쓰지 않아도 우리 몸이 알아서 처리해주는 없어지는 스트레스라는 거죠. 또 심지어 이런 급성 스트레스는 아주 많이 받는 것만 아니면 적당히 우리 몸을 자극시켜주는 작용도 있어서 몸에 결코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율신경을 무너뜨리는 스트레스는 바로 만성 스트레스가 되는데요. 쉽게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실제로 환자분들이랑 나누는 대화를 설명해드리면, 원장님,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과의 갈등을 겪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시집 갈 때부터 그래서 이게 좋게 한 20-30년이 넘었어요. 이런 거예요. 혹은 저는 지금 수험생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수험 생활을 한 5년 정도 하고 있어서 계속 좀 힘든 상태예요. 또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데 이걸 그만둘 수는 없다 보니까 지금 그냥 10년, 20년 이렇게 참으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만성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며칠, 몇 줄 이런 스트레스 말고요. 아주 몇 년, 심지어 몇십 년 이상 해결되지 않는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어요. 실제로 만성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았을 때 몸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 먼저 뇌가 스트레스라는 거를 인식합니다. 뇌 기관 중에 시상하부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이 시상하부에서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라고 먼저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시상하부는 이 스트레스를 받은 신호를 뇌하수체라는 곳으로 이동을 시켜요. 그 다음에 이 뇌하수체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이동을 시켜서 우리 몸의 아래쪽에 있는 부신이라는 기관으로 보냅니다. 부신은 신장 위에 붙어 있는 작은 기관인데, 이게 크기는 작은데 전신 면역과 호르몬을 조절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걸 바로 코르티솔이라고 해요. 만성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서 이 코르티솔 분비가 지나치게 되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점점점 항진이 돼서 몸이 항상 긴장한 상태가 됩니다. 우리 몸이 하루에 긴장도 적당히 하고 이완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몸이 항상 긴장하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도 내가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긴장한 상태로 있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고, 밥을 먹고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긴장한 상태로 얼어붙어 있으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 복부 팽만감도 생기고 역류성 식도염도 생기는 거고요. 또 계속 몸에 긴장을 하고 힘을 꽉 쥐고 있으니까 이렇게 목 어깨 같은 데도 아프고 또 머리가 조이는 느낌도 나고 혈류순환도 떨어지게 되고, 뇌혈류순환이 떨어지면 브레인 포그도 생기게 되고, 이런 원리로 자율신경이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또 그 다음으로 스트레스에 유달리 취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율신경을 검사할 때 HRV라는 검사를 하거든요. 이게 심박변이도라는 검사인데, 심박변이도는 즉 스트레스 저항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트레스 저항도란 외부에서 스트레스 자극이 한 10 정도 들어왔다고 했을 때, 건강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저항도가 5 이상은 돼서 밖에서는 스트레스가 10이지만 내가 5 정도는 쳐내고 스트레스를 5만 받고, 이런 식으로 몸이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스트레스를 준다고 곧이곧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스트레스 저항도가 낮은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기질적으로 예민한 분들, 감수성이 뛰어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남한테 미운 말 쓴소리 못하고 마음이 여리고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스트레스 저항도가 제로여서 그냥 곧이곧대로 받습니다. 이거 쉽게 표현하면 누가 나를 그냥 이렇게 막 때리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방어를 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때리는 대로 맞는 거예요. 심지어 밖에서 스트레스를 줄 요인이 없는데 혼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신체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혼자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정서적인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분들이 성격이 예민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바로 몸이 예민한 거거든요. 이런 분들의 뇌 구조는 실제로 정상적인 사람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뇌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기관이 있는데,
바로 편도체와 전전두엽이에요. 그런데 스트레스 저항도가 낮은 분들의 뇌를 관찰해보면 이 편도체는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전전두엽은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불안을 굉장히 느끼게 돼요. 즉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됐을 때는 전전두엽이 이걸 인지하고 적당히 컨트롤을 해주면 또 괜찮거든요. 근데 또 예민한 분들은 전전두엽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전전두엽이 이성적인 사고를 담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자꾸 긴장하는 상황에 내가 정신만 차리면 이게 별거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막 이렇게 막상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진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계속 그런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커지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율신경이 무너지신 환자분들은 대부분 선천적으로 이런 뇌구조 자체가 예민한 기질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예민한 사람들이 받는 만성 스트레스가 자율신경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증상들을 겪는지 그걸 몸의 신체 부위별로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또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고 또 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율신경이 무너지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혹시 영상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꼭 총론편을 먼저 시청하고 오시면 오늘 알려드릴 자율신경 실조증의 대표 증상들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니까 꼭 시청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자율신경의 무너지는 원리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율신경이란 우리 몸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기능하는 신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은 심장박동, 호흡, 소화, 면역, 체온 조절 이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 이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교감신경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일하는 긴장하는 신경, 부교감신경은 휴식을 취하거나 소화를 할 때 나타나는 이완하는 신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적당히 밸런스와 조화를 이루는 게 건강한 상태이지만 만성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것을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합니다. 이 자율신경 실조증이 무너지는 원인은 바로 만성 스트레스인데요. 만성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누적이 되면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부신으로 이어지는 스트레스 축에 의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또 건강한 사람들은 웬만하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신체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데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고 또 전전두엽의 기능이 약한 뇌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유달리 남들에 비해서 스트레스 자극에 더 민감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뇌구조가 예민한 사람들이 바로 자율신경 실조증에 더 잘 걸리는 것이죠. 그러면 자율신경 실조증의 대표 증상은 뭐가 있을까요? 진료실에서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 이건 정말 다양합니다. 증상이 한 3개에서 5가지 정도로 압축돼서 강하게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적게는 10개에서 많으면 20개, 30개까지 증상이 아주 광범위하게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어떤 환자분은 진료실에 들어오셨는데 이렇게 종이를 빼곡히 먹어서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다른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검사 받으신 거 가져오셨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검사지가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글로 직접 쓰신 거였거든요. 그게 환자분의 증상들이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적어오셨어요? 라고 하니까 제가 막상 진료실에 들어오면 증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이렇게 적어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자율신경 실조증의 증상은 사람마다 모두 다양합니다. 이 중 대표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들을 제가 신체 부위별로 나누어서 아주 세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환자분들이 대부분 불면증, 소화불량, 만성적인 피로감, 두통, 근육 통증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시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 증상만 해도 굉장히 남들에 비해선 많습니다. 이때 환자분들이 겪는 문제는 나 그러면 어느 병원을 가야 되지? 어느 과를 가야 되지? 굉장히 헷갈려 하십니다. 내가 통증이 있으니까 통증과나 정형외과를 가야 되나? 라고 해서 또 정형외과를 가시기도 하고 가면 엑스레이 찍고 물리치료하고 진통제 처방받고 이러고 끝나요. 두통도 있고 머리도 아프고 하니까 또 신경과를 막 갑니다. 이석증 검사도 하고 귀 검사도 하고 좀 큰 병원을 가면 뇌 MRI를 검사하기도 하고 또 괜찮다고 나와요. 그러면 또 정상이라는 얘기를 듣고 또 소화가 안 되시고 하니까 또 내과를 막 갑니다. 내과를 가면 검사를 안 하거나 검사
검사를 하게 되면 위내시경 정도 하고 그냥 뭐 신경성 위염이에요 이런 말씀 들으시고 소화제 처방받고 이러면 벌써 처방받은 약이 굉장히 많아요. 또 이러다가 증상이 많으니까 몸이 좀 전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해서 또 막 한의원을 갑니다. 한의원은 이제 사람을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치료해주는 게 있으니까 또 막 이렇게 가다가 이게 내가 그냥 정신병에 걸린 건가? 이런 말을 나는 그렇게 잘 생각 안 하는데 주위에서 한번 막상 내가 정신과 가보니까 좋더라고 이런 얘기를 듣거나 혹은 내과나 한의원이나 아니면 신경과 이런 진료를 받다가 환자분이 좀 정신질환인 것 같아서 뭐 정신과를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듣고 또 정신과를 갑니다. 그러면 또 대부분 정신과에서는 불안장애나 우울증이나 이런 진단을 받고 신경안정제나 항우울제 이런 처방을 받습니다. 이게 환자분들이 겪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때 알아야 되는 건 내가 특정 부위에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꼭 그 위치에 질환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 꼭 위장 기능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요. 두통이 있다고 해서 머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또 간혹 환자분들 중에 말초신경병증을 동반하신 분들은 팔다리가 너무 차거나 시리거나 혹은 뜨겁거나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그게 팔다리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대표 증상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 머리와 얼굴 부위입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건 두통과 어지럼증 굉장히 많고요. 또 안면부에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 또 혀가 따갑거나 혀 부위의 통증, 2, 3감각을 느끼시는 분들, 이걸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라고도 하고요. 또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나 가만히 입을 벌리고 닫을 때 이 턱관절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목 어깨가 굉장히 뭉치고 아픈 분들도 많으시고요. 두통 부위도 이렇게 뒤통수부터 시작해서 옆통수 혹은 앞쪽 이마까지 당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머리와 안면 부위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안 좋은 증상은 바로 브레인 포그입니다. 자율신경 문제로 인해서 뇌로 가는 혈류순환이 점진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내가 마치 치매에 걸린 것처럼 단어 생각이 잘 안 나거나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집중력이 저하되는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머리에 마치 안개가 끼는 것 같이 무겁다라고 해서 브레인 포그라고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얼굴이나 안면 부위에 직접 이상이 있다라기보다 척추의 자율신경에서 뇌로 이어지는 신경순환, 혈류순환이 떨어지면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원리는 굉장히 다양한데 예를 들면 자율신경 문제로 인한 두통이 있으신 분들을 보면 이렇게 두개골이나 아니면 척추가 굉장히 딱딱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위가 굳어서 제대로 혈류순환과 신경순환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마치 이렇게 어깨 근육이 쪼이듯이 머리에 있는 모상건막이라던가 후두하근이라던가 측두근 이런 데가 굉장히 타이트해지거든요. 그러면서 두개골 또 안면부에 있는 근육, 목이 굉장히 딱딱해지면서 여기를 점점 쪼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다른 두통이나 안면 통증과는 다르게 자율신경 문제로 인한 머리나 얼굴 증상들은 뇌 MRI나 CT를 찍어도 뇌는 정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뇌 구조적인 이상이 아니라 자율신경의 기능의 이상으로 인해서 문제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상체입니다. 목 어깨를 포함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율신경 문제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자세를 바르게 앉으신 분들은 제가 진료실에서 한 번도 뵙지 못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일자목과 버섯목이 굉장히 심하시고 이렇게 목이나 아니면 주위 어깨 근육을 만져보면 굉장히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이게 마사지 같은 걸로 풀리는 단순한 뭉침이 아니고요. 정말 그 조직이 섬유화됐다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가 마치 딱딱한 흉터처럼 눌렀을 때 굉장히 단단한 조직이 느껴집니다. 그 정도로 뭉쳐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런 뒤쪽 목 어깨뿐만 아니라 경동맥이 지나가는 연목 이런 데도 굉장히 안 좋아서 조금만 눌러도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또 목에서 팔로 이어지는 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팔저림이 나타나시거나 팔이나 손 부위에 특정 부위에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 또 간혹 이게 심하신 분들은 손떨림 증상이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가슴과 등 부위를 한 번에 묶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성분들 중에 제일 많은 증상은 이 가슴이 답답한 증상입니다. 가슴 답답함과 동시에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불안한 증상도 많이 동반돼요.
그래서 특히 갱년기 증후군을 같이 겪으시는 분들이 이 자율신경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양 가슴의 젖꼭지 가운데 정중앙 부위를 눌러보면 살짝만 눌렀는데도 굉장히 아프신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여기가 치료 부위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화병이라고 하는 증상과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또 등으로 넘어가면 등이 뜨겁다고 느껴지는 배열증 증상, 또 등 척추가 틀어진 구분 등 이 등 부위에 느껴지는 통증, 시린 증상과 같은 다양한 증상들이 동반됩니다. 특히 등이 안 좋으신 분들은 여기가 내장 신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바로 위장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등 부위에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소화기관이 안 좋으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번째, 복부와 허리입니다. 일단 허리 통증 자체가 심하신 분들, 또 골반 틀림이 심하신 분들이 많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월경통이 심하시거나 아니면 생리불순이 있으시기도 하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 문제나 성기능 저하, 또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야간요 증상도 많이 있습니다. 남녀 공통적으로는 과민성 방광 증후군도 굉장히 많으세요. 또 이런 분들을 복부를 살펴보면 배를 조금만 눌려도 굉장히 팽창이 많이 되어 있으시고, 실제로 배를 이렇게 톡톡 쳐보는 압진을 해보면 꼬르륵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동맥이 뛰는 소리가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어 있으십니다. 식사를 조금만 하셔도 내가 뭐 먹은 것도 없는데 이렇게 복부 팽만감이 심하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실제로 이런 분들은 소장과 대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장내 세균도 굉장히 많고 장내 미생물 환경 자체가 악화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 전신적인 증상입니다. 일단 만성적인 피로감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고요. 이런 피로감은 단순히 내가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잔다고 해결되지 않는 심각한 피로 증상입니다. 또 불면증을 겪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미 내원을 하실 때 수면제를 많이 드시고 계시거나 수면제를 먹고 있는데도 잠이 안 온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체중이 급격하게 늘거나 반대로 체중이 확 빠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체중이 급격하게 느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자극으로 인해서 이런 정제당, 단 음식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면서 갑작스럽게 비만으로 이어지시고요. 또 반대로 식욕이 많이 떨어지면서 위장 기능이 같이 떨어지고 또 체중이 많이 빠지신 분들은 혹시 내가 암에 걸린 건 아닐까 하면서 또 건강검진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다한증도 굉장히 많고요. 또 전신에서 느껴지는 심각한 통증을 유발하는 섬유근육통, 복합통통 증후군, 이런 질환들도 있습니다. 면역계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자가면역성 질환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분들이 보통 류마티스가 굉장히 많고 또 쇼그렌 증후군과 같은 평범하지 않은 질환들에 걸리기도 하세요. 또 전신에서 나타나는 질환 중에는 내과 증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만성적인 위장장애나 담적병을 끼시기도 하시고, 또 자율신경 실조증이 오래되다 보면 결국 혈관에 만성적인 염증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당뇨라던가 고지혈증, 고혈압과 같은 만성 대사 질환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이게 심하신 분들은 동맥경화증이나 아니면 중풍이 생기기도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 부위를 벗어나서 전신적으로 증상이 많이 나타나시고요. 여섯 번째로는 정신, 즉 멘탈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합니다. 자율신경계 증상들이 신체적인 증상들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해지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엄청난 무기력감에 빠지시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 불안장애, 공황장애로 이어지거나 혹은 심각한 우울증이 발생하기도 하시고요.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불안과 우울 외에도 강박증이 있으신 분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내가 선천적으로 어떤 강박적인 성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몸이 자꾸 아프다 보니까 조금만 어디 이상이 생기면 혹시 내가 몸에 어디 큰일이 난 게 아닐까 점점 걱정을 하게 되면서 원래 없었던 강박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증을 치료할 때 어려운 점이 증상들이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이게 한 번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좋아지고 나빠지고를 반복하게 되는데, 강박이 심하신 분들은 증상이 조금만 좋아져도 엄청나게 좋아하시고, 또 반대로 증상이 조금만 나빠져도
굉장히 실망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반응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희일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또 우리 몸 자체가 이걸 불안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강박증을 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외에도 뇌 구조가 상대적으로 예민하다 보니까 ADHD가 있으시기도 하고 또 틱이 있으신 분들도 많고요. 또 화를 참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율신경 실조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한의사긴 하지만 한방과 양방에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은 모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한방 치료법은 침치료와 한약치료입니다. 침치료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통증을 조절하는 효과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또 침치료를 할 때 원래부터 배수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배수혈이 뭐냐면 자율신경 실조증을 치료할 때 우리가 척추 부위에 주사를 놓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척추 부위가 바로 교감신경이 분포하는 자리여서 그 부위에 주사를 하는 건데 이 배수혈이 바로 교감신경이 분포하는 자리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는 침치료를 할 때 이런 척추 부위를 치료해서 전신의 자율신경을 치료하는 개념이 예로부터 존재했고요. 한약치료 같은 경우도 단순히 면역력을 올리는 보약을 쓰기보다는 자율신경이 예민해지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몸에 내가 이렇게 힘을 꽉 주고 이걸 풀지 못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신경 자체를 회복시킬 수도 있고 신경이 과민해지려고 하는 걸 조절해주고 또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도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율신경 실조증은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간기울결이라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이건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쉽게 말해서 내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도가 낮아서 이걸 잘 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약 처방을 할 때도 이런 간기울결을 해소할 수 있는 한약 처방을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단순 한약과 침치료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한약 성분을 정제해서 주사기를 이용해 혈자리에 주입하는 약침치료법, 림프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두개골과 청골을 교정해주는 두개청골요법, 또 통증이 심하시거나 딱딱하게 조직이 굳어버리신 분들은 날카로운 칼날과 같이 생긴 도침치료법 등 굉장히 다양한 치료법들을 그때그때 환자분들께 맞춰서 치료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반대로 양방치료법들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는 정신과 약에 준한 약물치료를 합니다.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신경안정제나 항우울제와 같이 정신과에 준한 약물치료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고요. 이 외에는 척추 부위에 주사치료를 많이 하는데 이 포도당 용액을 이용해서 아까 배수혈과 같이 자율신경이 분포한 부위에 직접 주사를 놓는 치료법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치료법이 다른 듯 하면서 결국은 전신을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자율신경 실조증 치료에 있어서는 양방과 한방이 또 유사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인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들을 신체 부위별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렸고요. 또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근데 자율신경 실조증을 병원에 가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라고 저에게 정말 많은 분들이 작년에도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자율신경 실조증은 사실 생활습관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생활습관이라고 하면 식단, 또 운동, 스트레스 관리와 같은 여러 가지 우리 모든 일상생활을 포함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자율신경 실조증을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혼자 관리할 수 있는 생활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생각나시는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계의 문제에 대해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일어나는 대표적인 증상들, 또 그런 자율신경 실조증을 병원에서 어떤 식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이 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나는 치료를 받고 싶긴 한데 이런 비용적인 문제라던가 아니면 이런 병원과 거리가 너무 멀어서 현실적으로 병원에 가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의 문제를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치료할 수 있는 생활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1편과 2편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생활관리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율신경계, 자율신경 실조증, 또 자율신경 실조증의 증상, 자율신경을 치료하는 방법이나 원리에 대해 이해를 해야 생활관리법도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편과 2편을 꼭 보고 3편을 시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먼저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을 때 해볼 수 있는 첫 번째 관리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운동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이런 운동이나 활동을 안 해보신 분들은 막상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을 하시죠. 내가 비싼 돈을 내고 뭔가 배워야 될 것 같고, 헬스장에 가도 혼자는 어려우니까 내가 PT를 굉장히 비싼 걸 막 회당 10만 원 이런 거 끊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부담을 많이 느끼셔서 정작 운동을 시작하시지 못한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운동은 굉장히 거창하거나 어렵거나 또 비싼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돈을 단 1원도 쓰지 않고도 충분히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운동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산소 운동, 두 번째는 무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쉽게 이해하려면 유산소 운동은 심폐지구력을 키우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산소 운동은 근력을 키우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을 때 우선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운동은 바로 유산소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자율신경의 문제라는 건 결국 중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율신경을 검사할 때 우리가 HRV라는 검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HRV는 한글로 심박 변이도라는 뜻입니다. 즉 심장 박동수의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예요. 심장이 튼튼할수록 자율신경의 건강도를 평가하는 HRV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율신경계 환자분들은 심장의 기능이 약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심장 기능을 튼튼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운동이 바로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의 대표적인 예시는 달리기, 또 축구나 농구 같은 구기 종목, 수영, 자전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중 제가 가장 많이 권장드리는 운동은 달리기입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돈도 들지 않고 또 장소나 시설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서 운동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달리기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유산소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또 무산소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자율신경을 오히려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운동 강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올림픽 경기 같은 데서 보는 100m 달리기 있죠. 굉장히 단시간 내에 빠른 속도로 운동을 하는 스포츠인데요. 이런 류의 단거리 고속 질주는 일종의 무산소 운동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 건강을 위해서 유산소 운동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강한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적당한 중강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중강도 운동은 말 그대로 너무 강하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은 적당한 강도의 운동량을 말하는 거예요. 이 중강도 운동은 내가 어느 정도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고 또 운동을 하면서 약간 심박수가 더 뛰고 호흡도 좀 거칠게 되는데 이때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강도의 운동을 30분 정도 일주일에 3번 하는 걸 가장 권장드리고 있고요. 이건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하는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의 적당한 강도입니다. 그러면 저는 헬스장에 가고 근력을 키우고 싶고 근육량이 약해서 병원에서 교수님이 근력 운동을 하라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내가 자율신경 문제가 심해서 막 지금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공황도 생기고 우울하고 이런 분들은 당분간은 근력 운동과 같은 무산소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근력 운동을 많이 하셔서 헬스장을 자주 가시는 분들이 경험한 적이 있으실 텐데요.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괜찮은데 내가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운동을 하고 나면 근육의 뭉침, 전신적인 통증, 심장의 두근거림, 불면증과 같은 증상이 심해지는 경험을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단기간 고강도의 무산소 운동은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항진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높은 교감신경을 계속 항진시켜서 자율신경을 단시간 내에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제1의 원칙은 유산소 운동을 중강도 정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는데 평생 근력 운동은 하면 안 되나요? 저는 헬스장이 너무 가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근력이 많이 떨어지셔서 근육 운동을 해야 되시는 분들은 우선 당장 내가 증상이 너무 심할 때는 유산소 운동을 먼저 위주로 해주시고요. 달리기나 필라테스, 요가, 실내 자전거와 같은 호흡이 포함된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자율신경계 증상들이 많이 좋아지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무산소 운동을 섞어가도 좋습니다. 하루는 유산소 운동, 하루는 무산소 운동 이렇게 반복할 수도 있고요. 자율신경 증상이 많이 좋아지고 나면 나중에는 일주일에 3번에서 5번씩 30분에서 1시간 정도 무산소 운동을 해주셔도 좋아요. 또 그 다음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에게 이게 운동을 안 해서 생기는 거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라고 하면 이때 생기는 문제가 이분들은 또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세요. 운동을 하라고 하니까 막 하루에 1시간, 2시간을 매일 막 엄청나게 달리기를 하고
또 근육 운동도 헬스장에 가서 막 한두 시간씩 엄청 고중량으로 반복하시고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가 몸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이전에도 자기 관리할수록 몸을 더 망치는 이유라는 내용으로 유튜브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자율신경계 환자분들이 기본적으로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또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셔서 뭔가 운동도 내가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열심히 하면 더 막 잘 될 것 같고 몸이 더 빨리 좋아질 것 같고 그런 기대감으로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운동은 한 번, 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 달, 3개월, 6개월 이상 꾸준히 반복을 하면서 몸이 신경 가소성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서서히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간 내에 내가 운동을 해서 확 몸을 바꾼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런 자율신경에 도움이 되는 운동 습관들을 서서히 누적시켜서 생활 환경을 바꿔나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원장님 저는 지금 너무 피곤하고 무기력해서 운동을 할 힘이 도저히 없어요. 혹은 제가 무릎 관절이 안 좋고 또 다리도 안 좋아서 달리기 같은 걸 전혀 못하는데 어떡하죠?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분들은 달리기보다 더 쉬운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가만히 있는 사람에 비해서 집에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이런저런 집안일도 하고 이런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더 큰 운동 효과를 가졌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제일 나쁜 건 내가 힘들다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100kg 이상 고중량의 스쿼트를 해야 운동 자극이 될 수도 있는 반면 사람의 근육 상태, 나이, 또 체질에 따라서 단순히 혼자 맨몸 스쿼트 혹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운동만으로도 큰 자극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내가 달리기 이런 걸 못하겠어. 그러면 걸으시면 되고요. 또 스쿼트를 못하겠어. 이러면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걸 반복하셔도 좋습니다. 가볍게 산책을 하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운동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진 환경과 상태와 나이, 근육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본인에게 자극이 충분히 오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생활관리는 바로 식단입니다. 무엇을 먹을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자율신경 실조증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도 저도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실제로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음식이나 영양제 같은 것들을 추천드릴 때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우선 식단 관리를 하기에 앞서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음식, 좋은 영양제를 많이 먹어도 몸 안에 노폐물을 계속 만드는 나쁜 음식을 먹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마치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우선 내가 먹고 있는 음식 중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이걸 끊으셔야 됩니다. 우선 알코올 먼저 끊으셔야 되고요. 커피도 드시면 안 됩니다. 디카페인을 포함해서입니다. 그 다음으로 정제당, 단순 탄수화물, 설탕류와 같은 단 음식들을 끊으셔야 되고요. 또 시중에 유행하는 제로 음식도 드시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을 텐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 납득이 가실 거예요. 우선 알코올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뭐 간단하게 술 한잔 하는 것 정도, 하루에 뭐 소주 얼마, 맥주 얼마, 뭐 와인 얼마 이런 것들은 매일 마시면 오히려 건강에 좋다 이런 연구들도 상당수 있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하루에 한 잔 마시는 것조차도 백해무익하다는 결과가 더 많습니다. 술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아무런 이득을 주지 않고 해가 되는 점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일단 술을 마셨을 때 기분을 생각해 볼게요.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몸이 나른해지고 걱정이 없어지고 약간 몸이 편해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다들 있으시죠? 아마도 이런 기분 때문에 많은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술로 풀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단시간 내에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몸이 좀 나른하고 이완되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알코올이 체내에 들어와서 간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분해가 되면 이때부터는 교감신경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심박수가 빨라지게 되고 점점 몸이 긴장을 하고 흥분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언제가 이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냐면 술을 먹으면 잠이 잘 오시죠? 소위 입면은 쉽습니다. 근데 술을 먹고 잠을 자면 똑같은 시간을 잠을 자도 뭔가 그냥 자는 것보다 더 피곤하고 또 술 먹고 잠을 자면 자주 깹니다. 심지어 악몽을 자주 꾸기도 해요. 이게 바로 교감신경이 항진되기 때문인데요. 술을 먹고 나서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잠을 드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알코올이 분해가 되면서 점점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내내 부교감신경 우위에 있으면서 몸이 이완되는 상태가 지속돼야 되는데 자꾸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니까 밤에 각성이 돼서 깨고
악몽을 꾸게 되고 또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알코올을 섭취하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망가뜨릴 수 있고 몸 안에 염증을 만들어서 대사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끊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카페인도 마찬가지인데, 커피를 먹었을 때 심장이 심하게 두근거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바로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서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뛰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면 커피를 먹고 나서 생기는 부작용과 같은 것들이 모두 자율신경 실조증의 증상과 굉장히 유사해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지고 몸이 긴장되고 각성되고 잠이 들기 어렵고 또 속이 쓰리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이런 증상들이거든요. 사람마다 카페인에 대한 내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하루에 커피를 아무리 많이 먹고 잠들기 직전에 먹어도 꿀잠을 자는 분들이 있는 반면,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은 커피를 조금만 먹어도 몸에서 신체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카페인도 끊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정제당과 제로 음식을 묶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정제당이란 소위 단순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식의 예시로는 빵, 케이크, 또 양념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나 음료수에 들어있는 액상과당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데요. 이런 애들은 소화 흡수가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만큼 몸 안에 들어왔을 때 단기간 내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면서 몸을 굉장히 긴장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외래에서 경험적으로 보면 두통이 있거나 아니면 섬유 근육통과 같이 전신적인 통증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음식 조절이 잘 안 됐을 때 통증이 갑자기 심해지는 경험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정제당 통증의 연관성에 대해서 사실 인지를 잘 못하기 때문에 통증이 이런 정제당 때문에 발생한다는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정제 탄수화물류를 끊었을 때 자율신경계 증상, 특히 아까 말씀드린 두통이나 통증류와 같은 증상들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실천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운데, 왜냐하면 저는 평상시에 디저트나 뭐 이런 거 잘 안 먹는 편이어서 탄수화물 잘 안 먹어요 이러시는 분들도 사실 요즘은 검사기가 다 잘 돼 있어서 체성분 검사 해보면 다 나오거든요. 이런 분들이 체지방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환자분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저 안 먹는데 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질문 많이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한식에는 양념이 많이 들어가요. 고추장, 쌈장 뭐 이런 것들. 양념을 만들 때 애당초 거기에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느끼는데도 여기에는 이미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음식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양념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피하는 거예요. 마라탕 같은 것들, 제육볶음 같은 것들, 찜닭 같은 것들, 얼핏 보면 그렇게 건강에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이 겉에 뿌려져 있는 양념, 소스에 정말 많은 양의 정제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얘네를 끊으셔야 되고, 그 다음으로 음료수도 사실 문제가 많이 되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단맛에 많이 중독돼 있어서 웬만한 단맛에는 별 감흥을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 탕후루와 같은 굉장히 자극적인 음식도 많이 유행을 했고, 뭐 소위 단짠과 같은 우리 미각을 자극하는 음식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는 이유가 이 정도 단맛 정도를 내야 우리가 이거에 쾌감을 느끼고 맛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먹는 음식들에는 굉장히 정제당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료수도 마찬가지로 무심코 사 먹는 시중에 캔음료나 믹스커피는 당연하고요. 카페에서 먹는 라떼 같은 달달한 음식들도 그 안에는 액상과당이라고 하는 액체 형태의 정제당이 들어있는데, 여기도 정말 어마무시한 양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심코 먹는 것들 때문에 몸 안에 탄수화물이 많이 쌓여 있고, 이것들 역시 몸을 흥분시키고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제로 음식은 약간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로라는 게 칼로리는 낮으면서 단맛을 많이 자극하는 인공 감미료를 넣은 음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는 뭐 제로 콜라 같은 것들도 있고, 요즘은 제로 아이스크림, 제로 과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중에서 많이 판매하는 제로 음식에는 바로 아스파탐이라고 하는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칼로리는 실제로 없지만 설탕보다 수백 배 단맛을 내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스파탐은 일부 연구에 따르면 중추신경계를 흥분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불안이나 공황 같은 정신 증상을 악화시킨다는 결과도 발표된 바 있고요.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도 제로 콜라나 이런 제로 음식을 먹는 것이 설탕이 든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낫긴 한 것 같은데, 그냥 물을 마시거나 깨끗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경과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이런 제로 음식도 멀리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럼 나 설탕도 못 먹고 제로 음식도 못 먹나? 이러신 분들은 대체 감미료 중에 천연 감미료인 스테비아는
아스파탐보다는 전반적으로 안전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음식을 사서 드시거나 혼자서 요리를 해 먹을 때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이 아니라 꼭 스테비아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제가 길게 설명해 드렸고, 그러면 어떤 거 먹으면 좋은지 되게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부터 추천드리는 음식들 좀 알려드릴게요. 음식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내가 어떤 느낌으로 먹으면 좋은지에 대해 알려드리고, 그리고 제가 임상에서 많이 알려드리는 3가지 약재 추천해 드릴게요. 우선 음식은 상식선에서 먹으면 됩니다. 요즘 아침 굶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런 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 드시기도 하고, 혹은 뭐 간헐적 단식한다고 안 드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안 드실 거면 아침은 꼭 드시고 저녁을 안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침을 안 먹는 게 어느 정도로 건강에 안 좋냐면, 연구를 한 게 있는데 아침에 건강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과 아침에 안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 아침에 굶는 사람들, 이렇게 3개 그룹을 나누어서 비교한 연구가 있어요. 이 결과가 어떠냐면, 아침에 좋은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당뇨나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가장 낮고 건강했고요. 그 다음으로 굶는 사람이 아침에 안 좋은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차라리 굶는 것보다 아침에 빵이나 음료수라도 먹는 사람이 오히려 이런 대사질환에 덜 걸렸다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굶는 게 굉장히 나쁜 습관이에요. 아침에 닭가슴살이나 구운 계란이나 견과류, 이렇게 깨끗한 음식 드시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나 이거 죽어도 못 먹겠어 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제가 위에서 먹지 말라고 했지만 굶는 것보다는 빵 한 조각이라도 먹는 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꼭 아침에는 간단한 음식 하나라도 챙겨 드시길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음식을 드실 때 탄수화물을 전반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현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고 있거든요. 탄수화물로 가장 많이 먹는 건 흰쌀밥 같은 것들, 양념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 이런 것들이 많아서 내가 평상시에 흰쌀밥 이런 거를 많이 먹는다라고 하면 현미나 귀리, 잡곡밥으로 좀 대체하시면 좋고요. 단백질류를 드실 때도 내가 평상시 삼겹살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여기에 쌈장 이런 거 많이 찍어 먹는다 이러신 분들은 삼겹살 대신 지방질이 좀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은 뭐 목살이라던가 닭가슴살이라던가, 또 여기에 강한 양념을 하지 않고 고기를 드실 때 쌈채소를 싸서 야채랑 같이 드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식습관을 바꾸시면 좋고요. 소고기 같은 것들도 막 마블링이 많이 된, 지방질이 많은 그런 것들보다는 인기 없는 것들 있죠. 마트에 가면 싸요. 부채살, 다리살 이런 애들이 인기도 별로 없고 값도 되게 싸거든요. 근데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기름이 좀 적은 고기들이 실제로 자율신경에는 훨씬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음식 종류를 좀 바꿔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식단이 어려운 게 이게 또 사람마다 달라요. 웬만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식단 원칙으로 드시면 되거든요. 특히 나이가 한 50대 미만이시고 내가 대한민국의 평균 체중이고 특별히 남들과 다른 기질적인 질환이 없다, 그러면 앞에처럼 드시면 되는데, 일부 자율신경계 환자분들 중에서 나 자율신경 실조증 걸리고 나서 체중이 막 급격하게 빠졌어, 마치 암 환자처럼, 혹은 기립성 빈맥증후군 이런 거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좀 다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이분들이 체중도 마르고 굉장히 근육량도 적고 진료 볼 때도 보면 목소리에 힘도 하나도 없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그러면 식단 같은 거 어떻게 하고 계세요? 라고 하면 막 이런 분들이 또 잡곡이나 야채 이런 거 많이 드시고 계세요.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좀 저체중이고 살이 많이 빠졌고 소화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어서 아무런 음식도 못 먹고, 특히 나이가 70대 이상이다 이런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반대로 해야 돼요. 잡곡이나 현미 이런 거 드시면 안 되고요. 어차피 소화가 안 됩니다. 그냥 흰쌀밥 드시는 게 좋아요. 야채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과일도 드시지 말고, 너무 찬 음식들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밥 드실 때 너무 막 진수성찬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뭐 예를 들면 흰쌀밥, 거기 옆에 뭐 소고기 묵국, 그 다음에 간단한 뭐 반찬 2-3가지 이렇게 해서 한 번 식사하실 때 반찬 가짓수가 3-4가지 안 넘어가게끔 이렇게 아주 깔끔한 음식을 좀 드시면 좋거든요. 이렇게 해야 소화도 잘 되고 위장도 튼튼해지고 근육량도 늘고 빠졌던 살도 찔 수 있어요. 그래서 식단이 무조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증상, 상태, 체질, 나이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내가 몸에 좋다고 하는 걸 실천하기 전에 내가 어떤 상태인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혹시 식단 부분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본인이 나이가 어떻고 증상이 어떻고 이런 상태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식사 어떻게 하시는 게 좋다고 알려드릴 테니까 댓글을 꼭 달아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차로 드시면 좋은 3가지
약재인데 우선 계피입니다. 이 계피에는 신남알데하이드라는 주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계피가 향이나 맛이 굉장히 강해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음식이자 약재이죠. 이 계피는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약간 매운맛도 나면서 또 따뜻해지는 기운이 나는데 이게 바로 신남알데하이드 성분이 몸 안에 들어와서 말초 혈관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평상시 두통이 심하신 분들 또 팔다리가 차고 몸이 차신 분들이 이런 계피를 차로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생강인데요. 이 생강도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진저롤 때문에 또 생강 그 특유의 향이 있습니다. 평소 소화기가 많이 약하신 분들이나 또 마찬가지로 몸이 차신 분들이 이 생강을 차로 같이 드시면 좋고 계피와 생강을 같이 차로 우려서 드시는 것도 제가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근데 저는 평상시에 열이 많고 계피나 생강을 먹으면 속이 좀 쓰리고 몸에 열감이 나서 불편하거나 증상이 심해져요. 이런 분들은 대추를 추천드립니다. 대추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런 사포닌 성분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자율신경을 회복시키고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면서도 계피나 생강처럼 특유의 향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도 계피와 생강보다는 이런 대추를 드셨을 때 좀 더 편하게 드실 수 있고요. 다만 이 대추는 너무 과량으로 드시게 되면 단맛이 좀 셀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드실 때 이걸 또 너무 많이 드실 필요는 없고 하루에 한 잔, 저녁 식사하시고 차로 한 잔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생활관리로는 일상생활에서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건데요. 우선 바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율신경이 해부학적으로 척추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원하신 환자분들 제가 치료할 때도 특히 이런 목이나 등, 허리, 골반 이 척추의 정렬을 굉장히 치료를 심도 있게 하는 편입니다. 근데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하나같이 다 이렇게 자세가 많이 굽어 있으세요. 이게 자율신경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내가 이미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꼭 자세를 많이 신경 쓰셔야 되고요. 현대인들의 체형은 기본적으로 장시간 앉아 있으면서 앞으로 굽어 있는 체형, 일자목, 거북목, 일자허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평상시에 신전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좋고요. 백년허리, 백년목으로 유명하신 정성근 교수님께서 이런 신전 운동에 대해서 강조하신 이유도 무조건 신전 운동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대인 100명 중 90명은 모두 이렇게 굽힌 자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전 운동이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몸이 이렇게 앞으로 좀 굽어 있다 이러신 분들은 무게중심을 뒤로 좀 가져가면서 항상 허리나 목을 이렇게 뒤로 좀 젖히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또 그 외에도 평상시에 족욕을 하시거나 반신욕을 하시는 것도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고 정기적으로 마사지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고요. 연구에 따르면 노래를 부르는 것도 자율신경을 회복시키고 통증이 있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이런 만성적인 질환들에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도 추천드리고 하루에 자기 전에 일기를 쓰거나 독서를 하거나 뜨개질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명상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생활관리를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본인이 좀 관심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나는 좀 일기를 쓰고 싶다? 나는 따뜻한 탕에 몸을 좀 데우는 걸 좋아한다? 아니면 난 뜨개질 같은 걸 좀 좋아한다? 이러신 분들이 이런 일종의 생활 습관이자 혹은 취미들을 평상시에 틈틈이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중요한 건 자율신경은 불규칙성을 굉장히 싫어하고 규칙성을 좋아해요. 그래서 하루 일정을 굉장히 루틴화 시켜서 계획적으로 하시는 게 좋거든요. MBTI로 치면 P보다는 J가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어떤 활동을 하고 또 이때는 일을 하고 이때는 쉬고 이때는 취미 활동을 하고 이런 걸 매일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뇌가 점점점 이 생활 패턴에 맞춰서 세팅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율신경이 회복될 수 있어요. 이걸 소위 루틴화라고 하는데 이건 사람마다 모두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이런 거 했다가 다음 날에는 저런 거 했다가 막 이런 식으로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 좋지 않고 당연히 제일 나쁜 거는 밤낮이 바뀌거나 스케줄 근무하거나 이런 거는 정말 최악이고요. 하루에 변화하는 환경을 최대한 조절해서 규칙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마인드 세팅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이 실제로 절반 정도는 정서적인 문제를 같이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황, 불안, 우울, 무기력증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데 자율신경을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정신과 질환과
자율신경 실조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런 증상들이 자율신경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거든요. 많은 연구들에서 소위 예를 들면 불안이나 공황장애를 겪으시는 분들의 HRV를 측정해보면 교감신경계가 굉장히 많이 과항진되어 있고 실제로 교감신경이 항진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과 질환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인해 나타나는 일종의 스펙트럼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 정신과 연구에서도 불안장애나 우울증 이런 질환들이 별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황이 있으신 분들도 우울감을 겪으실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우울감이 있으신 분들이 불안을 느끼실 수도 있고요. 이런 스펙트럼의 범주로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가 회복됐을 때 실제로 이런 정서적인 문제들도 많이 좋아지는 경우를 본 것 같고요. 환자분들은 실제로 내가 지금 당장 너무 힘들고 또 치료도 잘 되지 않고 병원도 이미 너무 많이 다녔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어딘가 내가 모르는 신비의 명약, 신비의 약재, 신비의 음식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걸 먹으면 단시간 내에 바로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스터디를 하고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신경계라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게 웬만해서는 사실 잘 망가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미 자율신경계가 망가졌다는 뜻은 몸이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랜 시간 지쳐왔다는 뜻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치료는 이렇게 망가진 신경계를 거꾸로 회복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자분들마다 치료나 관리가 필요한 기간은 모두 다양하지만 적어도 내가 운동이나 식단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내가 3개월은 하고 그 다음 결과를 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치료나 관리를 하면서 좀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증상이 막 갑자기 나빠지기도 하고요. 막 나빠지다가도 막 갑자기 증상이 또 좋아지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어떤 착각을 많이 하시냐면 증상이 없어지면 내가 이제 병이 다 나은 건가? 나 이제 괜찮나? 라고 생각하시게 되고 그러다가 증상이 또 다시 생기면 다시 내가 몸이 많이 나빠진 건가? 아, 나는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낙담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감정 기복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 자체가 또 우리 몸 안에 불안을 만들고 스트레스 자극이 되고 이게 심해지면 일종의 강박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치료나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제가 치료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죄송스럽긴 한데 환자분 입장에서는 증상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내가 증상이 좀 있어도 그냥 오늘은 좀 컨디션이 좋나 보다 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반대로 증상이 좀 심해지는 날에도 내가 몸이 잠깐 오늘 좀 피곤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무덤덤해지는 연습을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자율신경 치료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는 내가 많이 좋아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여드름 환자분들이 가장 피하셔야 되는 1번이 거울 보는 거예요. 거울을 매일 보고 있으면 내 얼굴에 뭐가 나 있는 게 하루 종일 생각이 나서 정말 미치겠거든요. 저도 여드름이 나봐서 그걸 알고 있고 시청자분들도 아마 한 번씩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보고 있으면 여드름이 좋아지지 않아요. 거울을 좀 안 보고 내 피부에 둔감해지면 어느샌가 시간이 지나 있으면 치료나 관리를 하다 보면 피부가 깨끗해져 있거든요. 자율신경 실조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상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좀 다른 일에 집중하고 내 일상생활과 또 친구들, 가족들, 지인들에게 집중을 하고 다른 생활에 신경을 쓰다 보면 내가 올바른 치료와 관리만 하고 있다면 시간이 꽤 지난 후에는 훨씬 좋아져 있는 스스로의 몸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이게 선순환이 돼서 더 좋은 상태로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도 매일매일 이렇게 증상에 일희일비 하시는 분들보다는 점점 증상이나 나의 신체 상태에 대해서 둔감해지시는 분들이 치료 경과가 훨씬 좋은 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이 완벽주의 성향도 강하고 또 굉장히 급하고 빨리 하고 싶어하고 이런 성향들이 아무래도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성향이 또 너무 지나쳐서 내가 병이 생긴 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성향을 조금은 내려놓고 좀 반대로 여유를 가지고 완벽하지 않아도 좀 괜찮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치료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율신경 실조증을 병원에 가지 않고서 집에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1편 총론, 2편 대표 증상과 치료 방법,
또 3편 생활관리법에 이어서 굉장히 길게 촬영을 진행했는데요. 자율신경계라는 게 워낙 복잡한 기관이다 보니까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다미주 이론과 같은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이론들도 많습니다. 저도 진료를 하면서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스터디를 하면서 또 새로운 내용이 있다면 가장 먼저 저희 구독자분들께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최근에는 제가 자율신경보다는 다른 마사지라던가 스트레칭이라던가 이런 건강관리법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렸고 또 시청자분들이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026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업데이트한 내용을 한번 좀 공유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한 영상을 좀 올리게 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자율신경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좋은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진심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